좋아. 아유. 별일 없었어요, 윤주야. 그래. 윤주도 오늘 또 쿨쿨 잘 것 같은데 어떡하죠? 밥도 먹겠다. 배도 부르겠다. 정말요? 알았어. 필요하면 얘기해. 이거 쓰면 돼. 알겠죠? 그래. 자, 오늘부터 또 할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컴플렉스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플렉스 포메이션. 요 얘기를 할 건데 요 이제 이게 뭐냐? 이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말 중에 여기 콜디네이션 본드라는 말 있죠? 콜디네이션 본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배위결합입니다. 배위결합. 배위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우선 배위결합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하나가 필요하냐? 바로 M 뭐 이런 요소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L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M하고 L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M이 뭐냐? 이 M은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메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M으로 줄여 쓰는데 얘는 보통 전이금속입니다. 보통 전이금속. 그러면 보통 전이금속이라는 건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배이결합은 보통 전이금속에서 나타나요. 아시겠죠? 지금 또 보는 사람 있나? 또 다행히 지금 보는 사람 없네요. 이것들 진짜. 너무 영상으로 보기 좋게 잘 찍는 것 같아.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꼭 전이금속일 전이금속이라는 말 뜻은 알아요? 전이금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얘는 D 혹은 F 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그런 원소들을 전이원소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이원소 하나만 떼서 쟤만 가지고 이제 한 보름 배워야 돼요. 쟤만 한 달 정도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양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용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전이금속인데 그 전이금속 원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M이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일 수도 있고 양이온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나타나고 이온에서도 나타나고 뭐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러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L이라고 하는 얘가 있죠. L. 자, L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리간드라고 합니다. 뭔드? 리간드. 자, 리간드고 그다음에 우리말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쓸 때도 발음 그대로 리간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이 딱히 없다. 자, 얘는 뭐냐면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화학종입니다. 왜 벌써 일어나려고요? 잘 안 보여? 그래.
좋아. 그래.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런 게 잘? 미안해. 네. 으이치.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는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주는 화학종입니다. 그러면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보통 어떤 성격을 갖냐면 비금속 분자 혹은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그 뭐냐면은 비금속 성격의 물질인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음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간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간드를 표시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표시를 많이 하냐면 요렇게 짜잔 이런 표시를 쓰는데 이게 바로 방금 언급한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어도 상관없고 여기에 있는 저 금속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아니 뭐 양이온 저기에 있는 이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음이온 뭐래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온이어도 되고 중성이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 전자 있죠. 요 놈을 이 금속한테 이압하고 줍니다. 이압하고 줍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잔.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저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짜잔.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결합을 요거를 코디네이션 본드라고 해요. 코디네이션 본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코디네이션 본드는 얘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좀 독특하게도 얘는 이온 결합성이 큰 공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을 베이결합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그냥 공유결합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온결합적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아니 뭐 공유결합의 한 종류면 공유결합이라고 할 것이지 왜 또 코디네이션 본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쓰느냐?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 공유결합은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수소 원자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수소 원자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수소 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수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잖아. 그럼 한 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접근을 했어요. 그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흡 반응을 한다고 치면 뭐가 될 거냐? 슈쇼하고 슈쇼가 이렇게 공유결합이 된 녀석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전자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이 됐을 거라 이런 말이지.
근데 이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각각의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너도 하나 내놓고 나도 하나 내놓고. 그래서 양쪽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좀 내놓고 나도 좀 내놓고 해서 공유결합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제 배위결합은 만들어진 공유결합이 그 모든 전자가 리간드 쪽에서만 제공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묘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세 번째는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컴플렉스. 보이세요? 컴플렉스. 자, 이 컴플렉스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배위결합을 하는 물질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위결합 화합물을 영어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일 옥텟 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옥텟 룰과 무관합니다.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옥텟 룰. 옥텟 룰은 전자 몇 개? 8개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옥텟 룰이잖아. 그리고 그 옥텟 룰을 잘 따르면 뭘 또 그릴 수 있어? 옥텟 룰을 잘 따르면 뭘 그릴 수 있어? 옥텟 룰을 잘 따르는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걸 뭐라고 그래? 옥텟 룰을 잘 따르는 걸 가지고 그림을 착착착 그려놓은 걸. 그걸 누이스 구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누이스 구조라고 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옥텟 룰과 무관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로 설명하기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루이스 구조로 얘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연구가 된 건 언제부터냐면 그 19세기부터예요. 19세기부터 이런 화합물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가 됐었거든요. 특히나 어디서 많이 됐었냐면 이 연구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러시아. 이 러시아란 나라가 참 희한한데요. 러시아란 나라가 참 희한한데,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었던 적도 있었던 건 알죠? 그 정도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나? 사회 시간에 이럴 때 배워요? 그런가요? 자기네 학교에는 뭐 이렇게 뭐 세계 역사나 뭐 사회 이런 교과목은 없나요? 1학년 때 안 배우는데. 1학년 때 배우는데 자서 잘 모르겠다. 1학년 때 안 배우고. 1학년 때. 2, 3학년 때. 그래요. 그래. 또 윤지 또 그때 또 작아지고 또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혹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건 맞거든요. 강대국인 건 맞는데 나라가 그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 반짝하고 그 외에는 다 그지꼴로 살았어요. 네, 그 나라가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경제가 좋지가 않아. 사실 요즘도 그지꼴로 살아요. 요즘도 그지꼴로 살아. 나라는 강대국인데 이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나라를 좋아해? 그래서 러시아가 목 베다리고 기다린 나라가 어디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설마 뭐 미국이랑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이랑 또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국경 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소련이 딱 붙어 있잖아요, 국경이. 그 안에서 러시아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국경 때문에.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또 친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왜? 역시 또 그 국경 분쟁 있죠. 저기 뭐 저기 북쪽 어디에 가면 그 뭐 무슨 열도인가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빼고 경제적인 잠재력이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러시아 근처에. 그리고 유럽이랑 러시아가 또 손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럽은 항상 러시아를 악마화합니다. 그래서 유럽인에게 악마는 러시아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가 유럽이랑 손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 유일한 친구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짜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일본이랑 막 싸웠잖아요. 그때 독립 자금을 유일하게 된 국가가 그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신기하죠? 여하튼 그 러시아, 그 집골로 사는 러시아가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한 번씩 천재들이 나옵니다. 지니어스. 뭐 예를 들면 차이코프스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차이코프스키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각 분야의 천재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 과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18세기 때부터 19세기 때부터 이 베이겔화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된 게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학 쪽에도 러시아 학자들의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 희한합니다. 묘합니다. 막 보시면 사람들이 말하고 막 술 막 먹으면 이런데 이상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초창기 화학자들이 이게 옥텐롤도 안 맞아, 루이스 구조로 그리기도 힘들어. 그리고 당시 19세기면은 양자역학이 있을 때, 양자역학이 없을 때예요. 양자역학이 없을 때거든. 양자역학의 확립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양자역학은 언제부터 확립돼요? 20세기죠, 20세기. 그 양자역학의 확립으로 만들어진 가장 최초의 거대한 물건, 상품.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최고의 상품.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뭐라고? 가격이요, 가격. 가격적 측면에서. 핵폭탄 한 발 얼마? 핵폭탄 한 발이 얼마? 5천억 정도 합니다. 핵폭탄 한 발에 5천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핵폭탄 하나 살려면 5천억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사러 가기 전에 미국한테 죽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핵폭탄이 20세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역학이 확립된 게 20세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9세기 때는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도입하지 않고 이 컴플렉스를 설명하기는 아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봐봐.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설명이 어렵다. 어렵다를 영어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컴플렉스의 사전적 뜻은 뭐예요? 복잡한, 어려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베이겔화 화합물 이름이 컴플렉스가 된 거냐면 it is complex 하다가 it is a complex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렵다 하다가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희한한 겁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 기가 막히게도 그 구조적 안정성 이게 어떨 것이냐? 매우 큽니다. 그 구조적 안정성이 굉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배위 결합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강력한 결합입니다. 아주 강력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에도 생명체 안에도 베이겔화 화합물 있나요? 생명체 안에도 베이겔화 화합물 있나요?
생명체 안에도 베이결합 화합물 있나요? 예, 있죠. 예를 들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중심 원소가 누굽니까? 헤모글로빈의 중심 원소가 철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힘이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데 그게 베이결합입니다. 그리고 뭐 엽록소 안에도 베이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엽록소 안에는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금속이 들어가죠. 엽록소에 크롬 있지 않아요? CR? 크롬? 엽록소 안에 금속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클로로포 뭐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또 생명엔 젬병이어가지고 뭐 여하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베이결합이 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생물체 안. 뭐 여하튼 그래서 생물적 현상에서도 이 베이결합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성이 커서 아주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을 베이결합, 그런 화합물을 컴플렉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컴플렉스의 형성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금속, 이 베이결합이라 금속이 전이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전이금속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전이금속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성격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리간드에 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 뭐냐면 주제들이에요. 근데 금속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리간드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양자역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 정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 요거에 대한 그냥 아주 단순한 그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만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컨셉 중에 하나가 4.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코디네이션 넘버. 자,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배위수. 자, 근데 영어로도 좀 말이 길고 한글 번역도 좀 음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통 CN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금속 여기에서 이루어진 저 배위 결합의 개수입니다. 배위 결합의 개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요런 화합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런 화합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때 리간드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리간드는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쓰면 그 자체는 옥텟을 잘 만족합니다. 이것도 아닌 경우가 한 번씩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리간드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옥텟을 잘 만족한다 라고 가정하면 구조 분석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럼 이때 FeCn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철이 얘가 뭐가 되겠어요? 금속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CN이 여기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리간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CN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저 CN의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라는 건 뭘 잘 만족해서 그린다는 뜻이겠어요? 옥텟을 잘 만족해서 그린다는 뜻이겠죠?
자, CN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좋아.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CN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 CN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탄소하고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탄소에는 비공호전자쌍 한 쌍, 질소에도 비공호전자쌍 한 쌍. 이렇게 들어있는 게 바로 CN-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탄소 옥텐 만족하나요? 자, 이 탄소 옥텐 만족하나요? 네, 합니다. 왜? 주변 전자가 8개이면 옥텟이잖아요. 삼중결합이면 전자 몇 개 있습니까? 6개. 6개, 7, 8. 옥텟 맞죠? 얘도 6개, 7, 8. 옥텟 맞죠? 자, 이때 여기서 뭘 한번 따져볼 거냐면 각 원소들의 형식 전화를 따져볼 거예요. 질소 형식 전화 얼마죠? 질소 형식 전화. 질소 형식 전화 여기서 0인 거 알겠죠? 자, 형식 전화 어떻게 따져요? 지금 결합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형식 전화를 따질 때는 그 결합 전자를 절반을 탁 나눠 가지고는 이 녀석이 몇 개의 전자를 획득하느냐 그렇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질소가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질소의 원래 최각 전자는 몇 개예요? 5개가 5개가 됐으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탄소의 형식 전화는 얼마겠어요? 얘가 현재 1-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왜냐? 탄소는 최각 전자가 몇 개예요? 원래 4개인데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획득하죠. 그래서 전자를 5개 획득하는데 지금 5개 지금 획득하고 있고 원래 전자가 4개니까 하나 많아져서 형식 전화가 1-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탄소의 형식 전화는 1-고 질소 형식 전화는 중성이니까 2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더하기 0 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하기 더하기 0 하면 뭐가 되겠어? 1-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뭐로 표현하느냐? 이온가를 표현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때 혹시 얘 이름이 얘가 바로 사이아나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이드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입니다. 그래서 청산가리라고 하는 건 우리 자연에 있다 없다? 청산가리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사실 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있으니까 화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거겠지. 그럼 우리 자연 환경에서도 청산가리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약간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청산가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지금의 경우는 낙동강 주변의 4대강 사업.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 청산가리가 잔뜩 녹아 있거든요. 뭐 여하튼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고. 자, 그러면 화학식을 이렇게 써도 이 CN의 이온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Cn 마이너스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몇 개. 6개 붙어 있는데 전체 이온가는 뭐가 된 거야? 3 마이너스가 됐지. 그럼 요 철의 산화수는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결합 화합물을 분석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저 철의 이온가가 3 플러스고 그 다음에 리간드가 1 마이너스짜리가 6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전체 이온가가 3 마이너스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때 여기에 있는 요 6 이게 배유수입니다. 요게 배유수예요. 이게 배유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써놓은 내가 좀 저렇게 예시로 들어놓은 분자에서 금속에 리간드가 몇 개 붙어 있어요? 6개 붙어 있다는 뜻이 화학식으로 저걸 의미잖아요. 그 6개라고 써놓은 저 6이 저 화합물의 배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철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CN, CN 짜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주변에 리간드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리간드가 6개가 있다는 건 베이 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하고 있다는 거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이수라고 하는 게 뭐다? 금속에 나타난 베이 결합의 개수. 그거를 리간드라고, 아니 그거를 베이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베이수로부터 이제 뭐를 또 알 수도 있냐면 이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중간에 지울게요. 이 베이스로부터 이 VSEPR VSEPR을 뭐예요? VSEPR이 뭐예요? VSEPR 무슨 말이야? VSEPR 그래요. VSEPR 바로 원자가 전자쌍 반발 전자쌍 반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가 줄임말 같죠? 줄임말 이제 원래 줄임말이 뭐냐면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이 줄임말입니다.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뭐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줄여서 VSE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SEPR을 통해서 기하 구조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배위수가 2다. 배위수가 2라는 얘기는 리간드가 몇 개 붙어 있다는 얘기겠어요. 배위 결합을 2번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때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2번 붙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전자쌍하고 이 전자쌍이 전자쌍끼리는 최대한 가까워진다 그래요? 전자쌍끼리는 최대로 멀어진다 그래요? 멀어진다고 하죠? 그 원리를 VSEPR이라고 한다고 하겠죠? 그러한 그 개념을 VSEPR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자쌍하고 요 결합 전자쌍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구조적으로는 바로 선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뭐 배위수가 그럼 3이다. 그러면 요 금속 주변에 리간드가 혹은 배위 결합이 3번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세 개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그럼 여기 몇 도라고 하면 되겠어? 몇 도라고? 120도. 알겠죠? 그리고 이때 120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무슨 형이 되겠어요? 바로 평면형이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뭐 배위수가 4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금속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으면서 짜잔 사면체 꼴이 나타날 거고, 사면체 꼴일 때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각도가 몇 도? 109.5도 1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가 배위수가 얼마였던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배위수가 6일 때잖아. 그럼 배위수가 6이면 이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다가 팔면체가 이루어지겠지. 몇 번 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결합 화합물이 옥텐룰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옥텐룰을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 리간드가 붙어있는 배위수로부터 VSEPR을 적용해가지고 생긴 게 저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몇 번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물질들을 뭐라고 부른다? 베이결합 화합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저 컴플렉스가 뭐 구조적으로 그래서 컴플렉스가 화학 결합이 어떻고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배기결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금속의 저기 있는 산화수나 뭐 전자 배치, 리간드 성격 같은 그런 정성적 양자역학적 성격은 그건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요 베이결합 화합물 형성에 대한 양론적 관점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킬 건데 뭐 금속의 농도가 0.1몰이고 뭐 리간드 농도가 막 10몰이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이 둘 사이에 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 베이결합 화합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만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양론 계산에서는 사실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양론 계산은 양자역학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컨셉 빼고 양론적 관점으로 요 베이결합 화합물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 내용 부사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